안녕하세요. 말버TV 강지연입니다. 아마 직장에서 여러분들 말하다 보면 이럴 땐 어떤 말이 좋을까 고민되는 때가 있으실 텐데요. 직장인의 말 연습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이런 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상황별로도 들어있고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담겨 있거든요. 한번 오늘 같이 알아볼게요. 직장인의 말 연습. 정말 저도 제목만 보고 선택을 해봤는데 실전 대화라고 되어 있는 그 말 그대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로 표현이 돼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 상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중간중간 한번 표현을 바꿔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참고로 상사와의 대화, 동료와의 대화, 후배와의 대화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상사와의 대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원칙을 처음에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우리나라 상황과 맞겠다.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가 좀 어렵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말로 표현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에고는 잠시 접어둔다라고 했는데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어떤 고민이나 상대방의 말이 있는 그대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에고는, 내 자아는 잠시 접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컨설턴트처럼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컨설턴트고 상사는 고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태도를 가질 때 조금 더 뭔가 편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적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상사와의 소통에서는 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겠죠? 다섯 번째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땡땡이라는 결론이 날 때는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데 상사와의 의견과 대립된다고 해서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한테는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좋은 의견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솔직하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상사가 갖고 있는 정보나 관점이 당신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맞아요.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이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해보는 거죠. 마지막은 상황을 당장 바꾸기보다는 일정 기간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요청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마음이 열리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바로 결정하려고 하면 좀 부담감이 더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시험해보고 괜찮으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마감 기간을 놓치기도 하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마감 기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 가다가 깜빡 잊고 놓칠 때도 있고 정말 일을 하다가 다 못 맞춰서 놓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럴 때 말 표현이에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기한을 어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제가 제대로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놓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팀장님께 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간을 잘 안배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아무래도 글로 쓴 표현이라서 좀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핵심을 좀 짚어보면 죄송하단 말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것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죄송하다고 한 번 더 사과를 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까지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마감을 잘 못했을 때는
변명하는 게 먼저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사 입장에서는 더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사과부터 하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이런 상사들 만나기도 합니다. 상사가 불쾌한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들 있죠. 일부러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시하고 넘기는 전략 하나. 두 번째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상사가 일일이 설명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대략 난감한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지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일할 때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보시면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거.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세 번째, 어쩌다가 실수가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부터 하는 게 좋은지. 일단 상사한테 실수했을 때는 바로 보고하는 게 필요한데, 막상 실수하면 그걸 감추고 싶어서요, 바로 보고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 보면 나중에 상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변명을 하게 되고 어렵게 일이 더 꼬여버리기 때문에 즉시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할 거고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는 방법까지 이야기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눈물이 많으신가요? 상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가끔 있죠. 상사가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 눈물을 보였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상사는 비판적인 피드백을 듣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여겨서 그 이후에는 피드백을 하기를 망설이거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사의 짐작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이 상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말 표현은 어떻게 나왔냐면, 어제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이 부분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표현과도 비슷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동료와의 대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료와의 대화가 여러분들은 더 편하십니까? 누구와의 대화가 더 편하실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상사가 더 편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부하가 더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나이 차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고, 정말 입사 동기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특히 동기와 동료와 어떤 소재로든 불편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5가지 정도로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일상적이고 단순한 업무 문제를 얘기할 때와 같은 톤을 유지한다. 불편한 상황이 되면 누구를 탓하는 말투를 쓰거나 감정적으로 좀 표현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무덤덤하게 감정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불편한 상황을 덜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문제는 상사에게 보고하기 전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고요. 동료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직접 대면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 계속 뭔가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결국은 상사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직접 얘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의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묻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얘기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묻어가기보다는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 보라는 거고요. 네 번째, 다시 정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불편한 상황이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지막, 사사건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맞아요. 우리 좀 잔소리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하나 건건마다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보다가 참기도 하다가 내가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표현하는 것도 불편한 상황에 좀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동료와의 대화 상황을 좀 볼게요. 동료가 부정적인 말만 할 때, 이런 사람도 꼭 있잖아요. 부정적인 기운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요. 사소한 문제도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동료가 불만을 토해내는 것을 계속 받아줬다면 이제 와서 멈춰달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당신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 된다고요. 이 표현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불만을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출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울한 기분으로 출근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회사의 좋은 점을 더 떠올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동료가 투덜거릴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질문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다 보면 동료가 느끼기에 이 상대방과는 불만사항을 공유할 그런 상대가 아니라 해결책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상대에게 표현하는 거라서 그게 나한테 그대로 옮아오게 되죠. 감정을 참지 못하고 동료에게 짜증을 냈을 때, 짜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먼저 무례하게 굴었거나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행동에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말이 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더욱 훌륭한 사람처럼 보인다. 사과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을 그렇게 해서 미안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쿨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서로 마음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 있죠. 척척박사 동료들이 항상 있어요. 주변에 보면. 척척박사 동료가 자꾸 설교하려고 들 때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요. 그게 좀 지나치면 설교처럼 들리기도 할 텐데요. 모든 일에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게다가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구는 동료가 당신 업무에 훈수를 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무시하는 것이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괜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저 피해 입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생각해 볼게요. 이 정도. 그 의견에 답을 줘서 고맙다고 표현하고 내가 알아서 생각해 보겠다 라고 말해보는 거. 이 정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것도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동료가 SNS 친구 맺기를 원할 때 거절하고 싶다면 참 SNS가 회사에서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아이디를 2개 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만약에 거절하고 싶다면요. 한 가지 방법은 친구 신청을 수락하고 직장 동료들에게는 게시글 노출이 제한되도록 공개 범위를 수정하는 거. 이걸 권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말하래요. 페이스북 활동을 거의 안 해요. 저는 조카들 사진 보려고 가입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든 넘어가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진짜로 자기 글은 잘 안 올리고요. 다른 사람들 글 보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공유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좋은 글들이나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 좀 공유하는 분들만 있어서 이것도 또 의미가 없을 텐데요. 그래도 친구 맺기 원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난감하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번 이 방법도 활용해 보세요. 공개 범위 수정하는 것도 괜찮죠. 이번에는요, 동료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다면 이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중재자 역할 잘 하시나요? 중간에 끼어 있을 때 참 난감하잖아요. 어느 한쪽 편 들고 싶지
싶지 않고 또 들기도 어렵고요. 그런 상황들일 때를 말하는데 양쪽 입장 다 이해가 가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제게는 좋은 동료라서 저는 이 문제에 끼지 않는 게 좋겠어요. 요 정도도 깔끔하죠. 또 하나는 마틴과 테드가 왜 화가 났는지도 알겠고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저는 두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쪽 편만 들 수는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네요. 제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 불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좀 편안하게 와닿는 건 첫 번째예요.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 정도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정치 이야기 하는 사람들, 요즘 또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요. 주변에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또 길거리에 다니다가도 계속 불 쓰고 와서 명함 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동안 또 이게 이슈일 것 같은데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화를 멈춰달라고 말할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제안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회사에서는 가급적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이해해주세요. 이 정도 표현하는 거 어떠신가요? 직접적으로 말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래요. 상대방이 눈치챌 정도로 업무 이야기로 주제를 변화하거나 바꾸거나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뜨면 좋다. 이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상사가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해서 참 불편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상사면 참 뭐라고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정치, 종교 이런 부분 좀 민감하니까요. 이렇게 좀 유하게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싶다. 혹은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요. 이 정도 표현하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주변에 또 무례한 사람들 많잖아요.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무례하고 행동하고 무시하며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동료가 있다면 침착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선을 넘는 결례를 범했고 당신이 그저 가만히 참아주지만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침착하고 부드러운 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어려워하고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좀 망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때를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제가 좀 듣기가 불편한데요 라고 말하는 거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듣기가 불편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은 좀 듣기가 불편한데요 라는 정도만 말해줘도 상대가 눈치챌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는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다 됐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무례하게 굴 때는 꼭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오해의 여지 없이 무례하게 굴 때는 정색하는 표정으로 말해도 원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참 표정이 중요하죠. 저는 정색하기 이전에 일단 좀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안 되면 정색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가 저의 그 부드러움과 유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니까요. 여러분은 그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동료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위로 잘 하시나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료가 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상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사자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괜한 말을 꺼내서 아픔을 들추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사실. 가장 일반적인 말로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표현하는 걸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말인데요.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으실까, 뭐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건강 잘 챙기라는 말도 꼭 붙이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상을 치르다 보면 자기 건강 잘 못 돌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건강 챙기라는 말도 좀 덧붙여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동료와의 대화를 마무리를 했다면 이제는 상사로서 후배와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도 먼저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사로서니까 친절함도 좀 보여줘야 되겠고, 또 너무 친절할 수만은 없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성과지향적인 표현도 해야 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4가지의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상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직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맞아요. 후배들이 가장 원하는 건 명확한 지시이거든요. 자기가 여러 번 일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지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일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할 때 어조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어투나 어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부분들을 매번 좀 신경 써보면 좋겠는데, 사실 매번 우리 이야기하면서 내 어조를 신경 쓰진 않으니까요. 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지 편안하게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나올 때마다 어떤 상황일 때마다 나라면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실제로 표현해 보시면 좋아요. 생각만 하면 그거는 문어체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막상 말로 표현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만큼 표현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후배와의 대화다 보니까요. 내가 말하다 보면 혼내고 있는 경우들 생기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거라는 기본 전제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까다롭고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 중요한 내용을 적은 뒤에 미리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저는 이거 적극 찬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놓고 연습해보라 그러면 무슨 대화를 적어놓고 연습해. 되게 어색해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떤 느낌인지 전혀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지 한번 내가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죠. 적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거는 매우 추천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 못하는 직원 있을 수 있잖아요. 직원에게 업무 능력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이런 대화는 피할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된 문제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업무 방식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된 거라면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내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조금 더 분명한 틀을 갖추고 또 배경 정보도 충분하게 제공되면 좋겠어. 제가 약간 지금 말하듯이 바꿔봤는데요. 이런 정도 표현을 하면 좋겠고요. 업무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에 대한 피드백이라면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업무에 이러이러한 패턴이 있는데 대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패턴이 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는 끝까지 완벽하게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떤 점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약간 혼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잘못한 부분이 뭔지, 업무에 이러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 마감 기한을 내가 어겼을 때
상사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가 한번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마감 기간을 어긴 직원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됐나요? 라는 말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직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싶을 때나 현재 벌어진 일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무것도 아닌 질문인데요. 이거 하나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직원에게 업무 지적을 하면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할 때 많이들 있죠.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사로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직원은 피드백을 줄 때 방어적으로 응답하는 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어적인 태도는 대화를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직원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직원에게는 방어적인 자세를 문제로 지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조금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의견을 제시하면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태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태도가 나쁠 때 한번 보시면요. 직원과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정확히 무엇 때문에 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직원의 기분이 아니라 행동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적 행동에만 국한을 해야 일반적인 업무 문제를 논하듯이 좀 더 사무적이고 객관적인 어조로 나쁜 태도를 지적하는 대화를 한결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적이 되면 안 되니까요. 계속 그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고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맺은 말에 이런 팁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와 대화를 하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해서 쭉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5가지만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 이거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거죠. 다른 사람 의견에 묻어가지 말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선한 의도를 지닌 사람이라고 가정한다. 상대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선한 의도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대방은 분명히 나를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당신이 바라는 바를 분명하게 밝히되 상대방은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럴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내 의견은 밝히지만 상대방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인정해야 하죠. 그래서 비판이든 반대되는 의견이든 들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동의할 수 없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앞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에 갇히지 않고 편협해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마지막은요. 우선 당신이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솔직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주었다면 하고 싶은 말은 뭐든 거의 다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요. 신뢰감을 형성하고 친근감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 말은 그래도 믿어야지, 믿을만하다 라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거기에는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친절함과 배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 오늘 한번 쭉 살펴봤는데 미국에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어투와는 조금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구나 정도의 팁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표현 중에 제가 하나 메모해 둔 거는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좀 제안 드립니다. 뭐뭐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말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가 들었을 때 아주 편하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말과 관련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